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금융안전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재원 과장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남짓 이야기 나눌 내용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저희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업무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께서는 지난달 말이죠. 6월 말에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셨을 텐데요. 그 내용을 다각적인 면에서 제가 정리하고 주요 현황과 여러 이슈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차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앞서 오신 분들께서 앞서 금융 안정에 대한 강의 자료를 보시고 금융 안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을 이해하셨을 텐데요. 이번 금요 강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금융 안정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부터가 이제 지난달 말 6월 말에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에서 발간한 금융안정 보고서의 여러 부분별로 금융안정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세 번째 보시는 보건력은 좀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어서 그 해당 부분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 저희가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다룬 여러 리스크 요인과 관련 정책 대응 방안을 네 번째 섹션에서 다루고요. 마지막 주요 현안 분석 및 참고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테지만 이번 금융안정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매크로 레버리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잠재 리스크를 다루었습니다. 네, 금융안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구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금융안정은 우리 금융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앞서 슬라이드에서 저희 설명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간략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발표 자료에서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 시스템을 크게 세 가지로 저희는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금융기관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에 참가한 금융기관들이 원활히 자금을 오고 가고 하는 재반 시설이 될 수 있는 인프라 또는 관련 제도, 그렇게 세 개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의 금융 안정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역할은 정상적인 자금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익숙하실 은행이 포함되어 있고요. 은행은 또 구체적으로 나누면 일반은행, 또 인터넷은행, 요즘에 우리나라 지금 세 개죠. 인터넷은행, 그리고 특수은행, 특수 목적으로 설립돼서 특정한 역할을 하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같은 특수은행이 있고요. 그런 은행이 금융기관의 한 섹터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좀 더 자금 중개에 있어서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증대되고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을 크게 또 다시 두 부분으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금을 수취해서 자금 중개를 수행을 하는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 카드사나 증권사 같은 비은행 그냥 일반적인 금융기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금융기관들이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일부 금융기관이 도산을 해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을 저희는 금융기관 섹터에 있어서의 금융안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의 안정은 여러분들 투자를 어떻게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융시장을 크게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파생상품시장 여러 시장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각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서로의 어떤 가격 형성이나 변동성 같은 그런 지표 움직임에 신뢰가 유지된 채로 금융시장 안에서의 여러 거래를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상태를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금융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한 뭐 시장 가격 말씀드리면 뭐 금리, 주가, 뭐 환율, 뭐 그런 시장 가격이 저희가 뭐 학교에서 경제학 원론 또는 거시경제가 되어 있군요. 거시경제 시간에 배웠던 뭐 어떤 여러 경제 이론의 그런 기본 원리 또 기초 요건을 반영하여 뭐 급격히 변동이 되지 않고 원활히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금융 시장에 있어서의 금융 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슬라이드의 맨 마지막에 금융 시스템을 구성하는 마지막 구성 요소로서 그 금융 인프라도 잘 구비되어 있어야 금융 안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금융 인프라라고 하면 아주 뭐 물리적으로 쉽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자금 이체를 뭐 친구나 또는 부모님한테 할 때 그런 모바일 앱 이런 기본적인 뭐 전산이나 또는 관련 관련 그런 뭐랄까요? 그런 장치가 잘 원활히 작동이 돼야지 문제가 없는 거겠죠. 이에 더해서 금융 인프라에는 여러 이제 금융 제도나 이제 그런 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금융기관이 정상적인 자금 중개를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갖춰지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적정히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금융 안정의 달성은 요원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세 구성 요소를 한번 지금 한번 기억해 두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금융 안정이 달성되지 못했던 그 역사적인 그 주요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사건들이 어떤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떤 요건들이 만족되지 못해서 금융 안정이 충족되지 못했던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간략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금융 안정이 달성되지 못하는 여러 사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1980년도에 중남미 외채 위기부터 해서 대략 6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97년이죠.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IMF 위기라고 부르는 아시아 외환 위기, 외환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였고 뭐 그 근저에는 뭐 다른 여러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적혀 있듯이 금융기관, 금융시장, 앞서 말한 금융인프라, 그 금융 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한 세 개의 축이 모두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를 해야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상태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아시아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는 금융 외환 시장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고 그 당시에 환율이 달러당 2,000원에 육박하고 수준도 굉장히 높았지만 그 변동성도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세 번째는 러시아, 미국 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인데요. 보시다시피 특정 부분에 대한 이제 과도한 익스포저가 문제가 됐었고 2003년 그 카드 사태라고 저희가 부르죠. 그때 지금은 이제 카드를 저희가 발급하게 되면 여러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서 이제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의 여러 신용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이나 여러 가지를 확인해서 카드를 발급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규제가 좀 많이 완화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사의 과잉 영업으로 이제 카드가 발급되지 않았어야 될 그런 분들에게도 좀 발급이 돼서 그런 좀 크레딧이 좀 더 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촉발된 그런 저희가 대표적인 금융위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금융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고 선진화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이렇게 대형 이벤트가 터졌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로 여러 학계뿐만 아니라 저희 중앙은행, 정부 측에서도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금융 안정에 대해서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 위기 저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취약차들 중심으로 채무 불이행이 위험이 확대되고 그로 인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좀 그 당시에는 좀 괜찮았지만 여러 정책 당국의 노력으로 괜찮았지만 좀 계속 좀 이연돼서 지금까지 좀 이어져 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6가지로
그 금융 안정이 충족되지 못했던 사례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앞서 잠시 말씀드린 그 미국에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그 금융위기 2008년도 그 이후로 그 이후 전과 후에 중앙은행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왼쪽 영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즉 2008년 이전에는 거시 경제 정책으로 물가 안정 또는 이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미시 건전성 정책, 즉 뭐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상태를 살펴보고 그런 이제 감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개별 금융기관의 도산 방지에 좀 더 중점이 되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시는 중앙은행에서는 전통적인 최종 대부자 기능, 즉 예를 들어 뭐 어떤 큰 은행 또는 작은 은행이 도산될 위기에 있거나 도산되었을 경우에 그런 사후적인 수습에 좀 더 충실히 그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밑에 뭐 영어를 좀 써난 영어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뭐 중앙은행은 자산 가격 변동 등의 직접 대응을 자제를 하는 그린스판 독트린이라고 하죠. 그런 자제를 하는 게 컨센서스를 받아들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여러분들 저도 기다리면서 1시 50분부터 앞에 이제 그 금융안정 관련 동영상을 봤는데요. 거기서 설명을 잘 해주셨다시피 그 이후로 이제 거시건전성 정책, 매크로 프루덴셜 폴리시라고 하는 저희 금융안정 정책이 중앙은행의 주요 책무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저희가 목적 조항 도입이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왼쪽에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시 건전성 정책만으로는 금융 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고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는 거시 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이 매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전적으로 그 금융 시스템의 시스템 리스크 전이를 좀 확산을 방지하고자 사전적으로 액션을 저희가 건전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하고 여러 위험 요인을 사전에 포착을 함으로써 이제 좀 더 사전적으로 역할을 좀 강조하는 기능인데요. 뭐 간단히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그 슬라이드에서 2시 전에 보셨던 슬라이드에서 보셨다시피 뭐 구성의 오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여서 내가 은행의 어떤 은행장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대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그거를 그냥 뭐 시장에 되도록 빨리 좀 매각을 해서 일부나마 좀 자산을 회수하는 그런 행태를 보일 수 있는데요. 뭐 파이어 세일 같은 걸 많이 하게 돼서 그 일부나마 뭐 100원짜리 자산을 뭐 지금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은 걸가 예상이 되면 한 50원이라도 빨리빨리 팔아서 우리가 현금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행태를 모든 은행이 갖게 되면 금융시장에 그런 해당 자산이 더 많이 공급되고 그로 인해서 뭐 50원에 팔 수 있었던 거를 뭐 30원에 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점점 이제 금융시장에서 그 어려움이 좀 더 가중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은행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도 할 수 있지만 모든 은행이 그런 행태를 취하게 되면은 그런 리스크가 다른 은행에도 전이가 되고 그래서 뭐 많은 기관들이 동시에 뭐 어떤 자산을 팔게 되거나 조달할 경우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개별 금융기관 수준에서의 자산 건전성을 제고하는 그런 행태가 결과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좀 방해하게 되는 그런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개별 기관의 입장에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건전성을 꼭 보장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거시적 측면에서 건전성 정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더욱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이런 그 중앙은행의 중요한 거시 건전성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여기 왼쪽 그 나레이션을 보시다시피
한국은행은 그 한은법 제1조에 따라서 통화신용 정책에 더해 물가 안정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죠. 그거에 더해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점검 분석을 통해 금융 시스템 내 잠재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 리스크 요인을 조기 경보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는 그 금융안정 보고서가 마침 6월 말에 저희가 발간을 했고요. 그 혹시 보신 분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 부문별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 안정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인프라의 안정이 각 부분별로 이루어져야지 금융 안정이 목적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 안정 보고서에도 그 섹터별로 그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매해 두 번 그렇게 그 법정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다음에 설명드릴 테지만 그 주요 현안 그리고 또 해당 시기에 좀 더 뭐랄까요? 더욱더 경계심을 가져야 될 어떤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을 해서 참고 보고서로 이렇게 같이 수록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금융안정 상황점검 회의를 저희가 금융안정 보고서 발간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저희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서 저 점검을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금융안정 상황점검 회의는 지금 9월이어서 지금 저희 국 직원들이 굉장히 좀 바쁜 시즌이긴 합니다. 네. 네, 그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융안정 상황을 맨 처음에 어떻게 좀 개괄적으로 좀 파악하고자 단기적인 지표인 금융불안지수와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금융 취약성을 좀 식별하는 금융 취약성 지수를 통해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 건강검진을 가더라도 뭐 내 신체가 뭐 종합적으로 몇 점인지 또는 어떤 부분에 어떤 뭐 장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건강 상태가 얼마인지 대해서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수화해서 뭐 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같은 컨셉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그 되게 거대한 그런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그런 안정 상황을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개괄적으로 두 개의 지표를 보는데요. 일단 왼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금융불안지수는 저희가 실물 및 금융 부분에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해서 이제 지수화를 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은행 또는 비은행 연체율, 요즘에 좀 문제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연체율 부분, 요 관련 지표가 들어가고요. 뭐 주택 가격의 변동성, 뭐 신용 스프레드 같은 금융 불안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여러 이제 월별 지표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단기적인 금융 시스템 불안 상황을 저희가 식별하기 위해서 지수화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금융 취약성 지수가 있는데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융 취약성을 식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수화해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 오른쪽 주 1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듯이 크게 세 개의 평가 요소와 관련된 저희가 분기 지표를 표준화해서 산출한 지표라고 볼 수 있을 지표입니다. 뭐 저희가 가계 신용 측면에서 좀 비중이 있고요. 그 지수 산출하는 데 있어서 가계 신용 또는 DSR, 뭐 레버리지 비율, 금융기관의 어떤 유동성이나 자본 비율 그런 지표를 통해서 취약성 지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간단히 이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금융 불안지수 FS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주의 단계는 저희가 여러 이제 방법론을 통해서 주의 단계와 위험 단계로 이렇게 임계치를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월별 그 여러 지표를 지수화해서 산출한 어떤 값. 그러니까 최근에는 5월 그 잠정치가 15.9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15.9로 되어 있으면 그게 뭐 주의 단계인지 위험 단계인지 저희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계치를 이렇게 두고 있고요. 지금은 주의 단계인 12를 좀 상회를 하지만 위험 단계인 24는 좀 하회하는 지금 수준인 걸로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금융 불안 상황, 금융 안정 상황이 그렇게 식별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취약성 지수는 그간 계속 신용이 계속
레버리지가 올라가면서 그 코로나 이후에 좀 높아진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계속 하향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략히 그 요인을 보시면 그 앞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좀 나와 있듯이 상반기 중에 그 1분기 GDP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실물 경기 회복 흐름 속이 좀 이어지는 속에서 이제 금융기관 보건력과 대외지급력이 양원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융 불안 지수 FSI는 최근에 좀 저희가 지수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23년 12월 말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7에 어떤 부분이 좀 개선되고 그런 거에 대한 여러 내용이 있으니까요. 작년 말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7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금융 취약성 지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시계를 보시면 그 지금 24년 1분기까지로 지금 저희가 편제가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1분기까지만 해도 민간 신용 레버리지 즉 가계 부채 또는 기업 부채가 좀 하락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락하는 가운데 주택 시장이 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서 금융 불균형이 좀 축소된 있는 점이 좀 이런 하락세를 견인한 걸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는데 뭐 뒤에 잠시 말씀드릴 테지만 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또는 지금 7월에 들어서도 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가 좀 나타나는 움직임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경계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용시장을 좀 살펴볼 텐데 신용시장을 크게 가계신용, 기업신용 그리고 신용 레버리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계신용 부분입니다.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중간 그래프 그리고 마지막 그래프를 한 번에 이렇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 최근 가계신용은 맨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 선 그래프가 이제 증감률, 정년 동기 대비 증감률 또는 전기 대비 증감률을 나타내는 건데 최근에 이제 낮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채무 상환 부담 지표를 나타내는 그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채무 상환 부담도 약간은 지금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다소 오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좀 그 은행권, 비은행권 모두 좀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기 연체율을 계산을 할 때 여기 주석 그 그래프 밑에 보시다시피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기준으로 대출 잔액에서 얼마나 그 연체된 금액이 많았는지를 이제 퍼센테이지를 구해서 연체율을 구하는데 은행을 나타내는 그 맨 아래 무슨 색일까요? 저기 오렌지색이죠. 오렌지색은 좀 플랫한 상승세를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가파르진 않지만 그 위에 보시면 비은행,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은행 예금 지급 기관, 저축은행, 상호금융이라고 하면 이제 농협, 수협 그런 이제 단위 조합의 그 상호금융이 있을 수 있고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중심으로 좀 연체율이 가파르게 좀 증가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가계대출 연체율이 최근에 좀 두드러진 점을 저희가 좀 주요 이슈로 생각을 하고 좀 더 금융 안정에 저해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참고 이를 통해서 좀 심층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다시 발표 뒷부분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금융 안정 상황 부문별 첫 번째 페이지에 그 신용시장 그중 가계신용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면 가계신용 즉 이제 가계부채가 다소 지금 수준은 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좀 다소 이제 증가세는 좀 하락폭이 증가세의 그런 낮은 증가세가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채무상환 부담 지표도 좀 더 개선되는 추세지만 연체율이 지금 금융 안정 상황에서는 좀 주의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신용입니다. 네, 기업 신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말 그대로 기업들이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은 그런 대출 부분에 가장 크게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왼쪽 가계 신용과 마찬가지로 일단 증감률을 좀 살펴보면 기업 신용의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이랑 이제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좀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첫 번째 그래프의 그 맨 왼쪽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증가율이 굉장히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그 증가폭이 굉장히 좀 낮아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가계 신용에서는 저희가 빚이 얼마나 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다면 그럼 채무 상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함께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자 지급 능력을 통해서 이제 기업 신용의 증감에 따른 그런 기업의 이자 지급 능력을 봅니다. 요거가 저희가 대표적으로 보는 지표가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있습니다. 분자에는 여기 주석 1번에 나와 있다시피 영업이익 나누기 총이자 비용 그렇게 해서 이제 영업이익으로 예를 들어 100억을 벌었는데 총이자 비용이 예를 들어 200억이다. 되게 슬픈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을 해서 돈을 100억밖에 못 벌었지만 기업 내가 차입이 많아서 이자 비용으로 200을 내야 되면은 영업으로 이자 비용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준점은 이자 보상 배율의 기준점은 1입니다. 그래서 1을 하회하면은 좀 이자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기업으로 저희가 식별을 하고 있고요. 1 이상이 되면은 그런 차입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기업이 충분한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 구조의 안정성을 저희가 보기 위해서 기업 같은 경우에 옆에 부채 비율을 함께 봅니다. 부채 비율 이제 여러 재무 구조의 안정성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재무 지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부채 비율뿐만 아니라 차입금 의존도도 있을 수 있고요. 총 자산에서 차입금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볼 수 있는 차입금 의존도도 있고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부채 비율을 통해서 왼쪽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기관의 기업 대출이 늘었는데 그렇다면 기업 단위에서의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즉 부채가 여기 두 번째 주석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본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수준인지를 이제 같이 살펴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자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 보상 배율은 작년 말에 2.0으로 평균 2.0으로 21년도에 비해서 매우 좀 하락 정도가 좀 심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채 비율은 계속 좀 크게 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업 대출 연체율이 나오는데요. 앞에 기업 신용 가계 대출 연체율에 대응을 해서 저희도 그러면은 대출을 이만큼 빌렸고 이자 지급 능력이 이렇게 됐고 재무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업이 얼마나 연체를 못 하고 있는지 취약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그 부채에 대한 연체가 얼마인지 보게 됩니다. 보면은 앞에 가계 신용과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인데요. 최근에 은행에서 대출을 한 기업 대출 같은 연체율이 0.48 정도로 0.5%가 채 되지 않는데 비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에 좀 육박을 해서 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 참고 이래서 지난달에 발간한 금융안전 보고서 참고 이래도 잘 나와 있는데요. 기업 대출 연체율이 이렇게 최근에 가파르게 좀 된 거는 이제 부동산과 건설업 쪽에 좀 기업이 좀 연체가 많아지면서 상승한 부분이 꽤 있었다고 이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 관련해서 또 추가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참고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그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자산 건전성 평가를 별도로 분석한 금융안정 보고서는 그 참고 4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요 해당 맨 오른쪽 그래프에 대한 이게 이 지표가 왜 올랐고 어떤 부분에서 올랐고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 대해서는 그 참고사 지난달에 발간된 그 금융안정 보고서 참고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렇게 늘어난 그 가계 및 그 기업 신용이 어떤 수준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수준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글로벌리하게 그 레퍼런스가 되는 그 지표는 명목 GDP입니다. 명목 GDP 대비 이제 가계 신용 또는 명목 GDP 대비 이제 기업 신용.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면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요. 그 명목 GDP 대비 이제 정부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뭐 그렇게 이제 경제 규모 대비 이제 한 나라의 신용이 얼마나 이제 어떤 수준인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왼쪽 그래프가 앞서 말씀드린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민간 신용을 크게 가계 부분과 기업 부분으로 이제 구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가계 및 기업 신용을 구성하는 민간 신용의 명목 GDP 비율은 올해 1월 말까지 지금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올해 죄송합니다. 1월 말이 아니라 1분기 말 200%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최근에 좀 그 수치가 좀 낮아진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민간 신용 증가율이 이제 명목 GDP 성장률을 하회하면서 즉 명목 GDP가 더 민간 신용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해당 비율이 좀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요. 오른쪽 부문별로 본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데는 가계와 기업이 굉장히 다른 특성을 지닌 경제 주체이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살펴본 겁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GDP 대비 명목 GDP 대비 각 부문별 신용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주요국이랑 비교한 그런 파트가 이번에 금융안정보고서 현안 1에서 다룬 그런 주제인데요. 그거는 한 강의 한 10분 정도 있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자산시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융시장도 이제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이제 구성 요소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산시장을 채권, 주식 그리고 부동산 시장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다행히도 금년 상반기 중으로는 금융 안정을 크게 저해할 만한 유의미한 이벤트가 다행히 없었기 때문에 아주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에 금융기관 앞서 누차 말씀드리는 연체율 부분에서 좀 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요약을 이렇게 네 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24년 상반기 즉 올 상반기에는 국고채 금리가 주요국 통화 정책 완화 기대 변화 뭐 주로 미국이죠. 국내외 물가 및 경기 지표 추이 등의 영향에 따라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그래프에 그 파란색 영역으로 보여진 부분이 이제 변동성을 뜻하는 이제 3년 국고채의 금리 변동성을 나타낸 이제 그래프인데요. 변동성이 뭐 크지 않았습니다. 그 뭐 재무 이론에서의 리스크를 뭐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제 변동성이라고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채권 시장의 금년 상반기에 변동성이 이제 직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채권 시장에서의 그런 리스크 요인이 되는 어떤 뭐 금융 안정에 저해가 되는 리스크 요인은 크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밸류 프로그램 뭐를 포함한 그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국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서 왼쪽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체로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오른쪽 그래프를 함께 보면은 주가 수익
비율, 뭐 퍼라고 하죠. PER이 이제 5월 말 10배를 약간 10배 수준으로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여전히 장기 평균을 이제 소폭 상회하고 있고요. PBR은 5월 말 0.94로 전년 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그 PER과 PBR은 선진국 및 이제 주요 신흥국 대비 이제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동산 시장인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 지표가 24년 5월까지 저희가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습니다. 6월에 해당 금융안정 보고서가 발간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최근 시점에 5월까지로 이렇게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과 전월세 가격 상승률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을 하고 어떤 리스크 위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 앞서 잠깐 말씀드린 데와 같이 이제 한국은행 이제 통화긴축 기조가 좀 장기화되고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전국 기준으로는 좀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부에서의 좀 상승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5월까지 모니터링한 이후 시점, 즉 6월, 7월에 그런 움직임이 좀 더 일부 지역의 상승 움직임이 좀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런 점에 좀 경계를 하면서 금융안정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융안정 상황 중에서 금융기관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그래프에 금융기관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생소한 지표가 나오는데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금융기관이 이제 대출을 하면은 뭐 100만 원을 대출하면 100만 원이 다 상환이 뭐 회피하게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자산 건전성을 여러 단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는 그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정상으로 분류하고요. 1개월 이상 연체되고 그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 채권은 제가 요주의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체 대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에서 회수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이라는 그 자산으로 분류하고요. 그리고 3개월 이상 연체 채권 중에서 회수를 못할 것 같은 거는 이제 회수 의문, 그리고 아예 못할 것 같은 거는 이제 추정 손실, 그렇게 해서 5개로 이제 자산 건전성을 분류를 하는데 이제 은행과 감독 규정에 그렇게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의 여신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이상 연체 채권 중에서 이제 뭐 그 회수가에 해당되는 부분과 해당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추정 손실되어 있는 말 그대로 거의 그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자산을 뜻하고요. 그 자산이 이제 전체 대출 잔액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 비율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이렇게 식별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업권에서 왼쪽 그래프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은행은 이제 은행이고요. 두 번째 보시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요걸 묶으면은 이제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험, 증권, 여전사 뭐 대표적으로 카드사가 있는데요. 예금을 이제 수취하지 않으니까 그냥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그냥 예금 취급기관이 아닌 그냥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이 저축은행이죠. 예, 그 저축은행이 거의 이제 고정의 여신 비율이 10% 육박하면서 최근에 자산 건전성이 다소 좀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수익성을 함께 살펴보면은 이제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살펴보기 위한 뭐 여러 지표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이제 총 자산 대비 단기 순이익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을 하고 그 지표를 이제 금융기관의 이제 수익성 지표로 저희가 금안보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호금융이랑 저축은행에서는 이제 그 적자를 기록을 한 모습이고요. 다른 다른 업권, 보험, 증권, 여정도 수익성이 뭐 그 전 분기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좋아지지는 않는 그런 흐름입니다. 뭐 일반은행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일반은행 뭐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요. 그 최근에
ELS 배상금 같은 일회성 손실 발생의 영향으로 좀 하락한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섹션으로 보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나라의 그 각 부문별 신용이 얼마나 늘었고 거기에 대해서 개별 경제 주체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뭐 채무 상환 부담 능력 또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자 상환 능력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체가 얼마 정도 발생을 했는지 그런 흐름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에서는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금융 시스템의 보건력 개념을 토대로 한번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기관의 보건력입니다. 보건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대표적으로 이제 앞서 그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자본 비율, 자본 적정성 비율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뭐 연체율이 좀 급상승하는 등 그 자산 건전성이 일부 좀 악화된 측면이 있지만 자본 적정성 비율은 그 여기 스크린에 보시다시피 이제 빨간색이 감독 기준인데요. 감독 기준을 모든 업권에서 좀 크게 상회하면서 이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본 적정성 비율을 뭐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위험 가중 자산 분모는 위험 가중 자산이 되고요. 이제 분자는 그 이제 자본 그 해당 그 자산이 자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1번에 보시다시피 감독 기준이 이제 업권별로 다릅니다. 요 기준이 지금 현 시점으로 좀 바뀌었는데요. 그 당시 금융안전 보고서 발간하는 기준 시점이 1월 1분기 말로 봤을 때 이제 은행이 10.5, 옆에 이제 뭐 SIB로 되어 있는 건 이제 국내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을 별도로 이제 선별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5개 은행이 있는데, 그거는 1%포인트 높은 감독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그 아래의 감독 기준은 이제 업권별로 상이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본 적정성 비율은 최근에 그런 자산 건전성 그 저하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모든 업권이 이제 감독 기준을 크게 상회하면서 양호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유동성 비율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은행의 유동성 비율은 LCR이라는 그 지표를 사용을 하는데, 말 그대로 자본이 아무리 충실하게 쌓여져 있어도 그 최근에 작년 3월이죠. 그 미국의 SVB 사태 때처럼 갑자기 예금 인출이 단시간에 몰려들고 하면은 은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CR은 뭐 그런 이제 SVB에 그 촉발됐던 뱅크런의 그런 건 아니지만 3개월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있을 것 같은 순현금 유출액을 산정을 분모해 하고요. 분자는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이제 고유동성 자산, 뭐 현금이나 뭐 국채 이런 고유동성 자산, 즉 예를 들어 3개월 이내에 뭐 내 자산 100억 중에 뭐 10원이 빠져나갈 걸 예상이 되면 그 이상을 고유동성 자산, 즉 현금과 뭐 국채 이런 유동성이 좋은 자산으로 이제 쌓아놓고 일하는 그런 기본 컨셉으로 이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바젤 규제는 100%인데요. 지금 저희는 정책 목적상 지금 여기 주 1회 보시면 은행 통합 95%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상호금융과 보험 회사는 규제 비율이 아닌 경영 실태 평가에 대한 이런 지표여서 규제 비율은 아니고요. 그런 거를 제외하면은 자본 적정성 비율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 유동성 비율도 지금 규제 비율을 다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지급 능력과 금융시장 인프라 부분입니다.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그 구성 요소인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맨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저희가 그 그래프가 지금 3개가 있고요. 그 선이 하나 있는데 한은금융만 참가 기간의 결제 유동성 확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일중 당좌 대출 한도 최대 소진율이고요. 그리고 자금 이체 지시 대기율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금년 1분기에 각각 24.1% 그리고 4.9% 수준으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금융시장 인프라 뭐 여기 이 그래프는 뭐 지급결제 시스템에 한정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왼쪽을 보시면 대외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의 순 대외 채권 첫 번째 그래프죠. 그러니까 대외 채권에서 대외 채무를 뺀 그 순 대외 채권이 금년 1분기 말 3,846억 달러, 예, 거의 4천억 달러 수준으로 4천억 수준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단기 대외 채무 그 채권 비중도 지금 굉장히 오히려 좀 더 양호한 수준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인프라의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토대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 요인과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앞서 보신 바 마찬가지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보시다시피 첫 번째 취약 부분에 대한 채무 상환 부담이 누중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가계 신용 부분과 기업 신용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연체율 뭐 그 부분과 좀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아직 말끔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앞서 계속 말씀드리는 자산 건전성 저하 부분, 그리고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등 대외 여건 관련 불확실성 증대 등을 저희가 리스크 요인으로 이렇게 식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그 민간 신용 레버리지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이제 향후 가계부채가 계속 만약에 뭐 누중이 재개된다면 금융 취약성이 증대될 위험도 저희가 늘 유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대내외 충격에도 그 금융 안정 상황을 현재와 같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 대응 방안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 요인으로 부동산 PF 관련 불확실성 완화를 하고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거를 저희가 주요 정책 대응 방안의 하나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금융기관의 보건력 제고, 오른쪽 보시면 이제 부실채권 매각 상각 활성화를 통한 자산 건전성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된다고 적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연체율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 뭐 금리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 뭐 가계나 기업의 여러 이제 뭐 기업 같은 경우에 뭐 업황 부진의 그런 영향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연체율이 계속 늘게 되면 부실 자산이 이제 금융기관에 계속 쌓일 텐데, 그거를 이제 외부에 매각하거나 자체적인 수익성에 기반해서 상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저희가 정책 대응 방안으로 이렇게 적시를 했고요. 세 번째는 민간 신용 관리 강화와 취약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됐다는 그 정책 대응 방안을 이제 정부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이번 금융안전보고서의 주요 현안으로 분석한 매크로 레버리지를 통한 금융 시스템의 잠재 리스크 점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희가 이번에 6월에 발간된 금융안전보고서에 현안이 2개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참고 박스가 7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안은 좀 더 말 그대로 현안, 지금 좀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을 위해서 좀 다뤄야 될 좀 중요한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다뤘고요. 참고 박스는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일부라도 있는 여러 요인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그 발표에서는 그 1번 매크로 레버리지 평가를 통한 금융 시스템의 잠재 리스크 점검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다만 그 참고 박스 1번은 제가 여기 요약을 해서 발표 자료에 기술을 해놨으니까 요약 자료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두 번째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이크로 데이터 기반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재구축 및 금융기관 보건력 점검 부분은 2주 전에 저희 금융안전국의 노유철 과장이 그 금요 강좌를 통해서
발표를 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 한 1시간 남짓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 주제만을 위해서 뭐 주제만을 이해하시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현안에서 다룬 그 매크로 레버리지를 다뤘는데요. 그 중요한 이유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매크로 레버리지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중요한 이유는 금융 불균형 축적 정도가 어떻게 보면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의 교훈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실물 경제에 비해 그 말 그대로 뭐 GDP로 측정될 수 있는 어떤 경제 규모에 비해서 신용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그 속도가 빠르고 하면은 금융 불균형이 누적이 돼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불균형을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뭐 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동반한 뭐 급격한 신용 증가 이렇게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뭐 어떤 특정 자산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특정 가격에 대한 자산이 계속 올라서 거기에 대한 계속 뭐 패닉방이라고까지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런 선호도가 계속 쏠림이 증가가 늘어나고 그에 대해서 뭐 자기 강화적 행태가 짙어지면은 해당 부분에 대한 그런 뭐 거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자산의 그런 불균형, 자산 가격 불균형을 통해서 이제 금융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거를 측정하기 위한 그 지표가 일단 그 매크로 레버리지를 통해서 저희가 금융 불균형을 뭐 측정하곤 합니다. 매크로 레버리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가계 부분 여기 지금 두 번째 그래프에 나와 있죠. 가계 신용, 기업 신용, 맨 위에 있는 그 정부 신용, 그거를 다 합하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가계 신용과 기업 신용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정부 신용까지 합한 그 신용의 그 규모의 그 규모를 이제 명목 GDP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제 규모 대비해서 그 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 신용이 전 부분에 거쳐서 이제 지니고 있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한국은 이제 파란색입니다. 251.3으로 최근에 급격히 높아졌죠. 그 보시면은 선진국이라고 표현되는 지금 그 갈색 그리고 녹색은 이제 글로벌 요 나라인데요. 이게 뭐 BIS 국제기구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분류된 11개 국가, 글로벌은 요 매크로 레버리지의 통계가 활용 가능한 44개 국가를 이렇게 정리한 표인데 보시다시피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과 글로벌, 그러니까 글로벌 다른 나라 또는 이제 선진국 11개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좀 상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이제 상승폭이 굉장히 되게 가파라진 그런 그래프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을 보시면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좀 두드러졌는지를 나타내기 좀 식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네모는 이제 민간과 정부로 구분을 해봤고요. 오른쪽은 그 민간을 다시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해봤습니다. 여기 앞에 슬라이드가 좀 그 도트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 나눠드린 발표 자료를 보시면 더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왼쪽 네모를 보시면 그 가로축 민간 신용, 그러니까 GDP 대비 민간 신용, 그리고 세로축은 GDP 대비 정부 신용인데요. 우리나라만 계속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하면서 보시다시피 이제 네모, 세모, 마른 모가 이제 18년, 21년, 23년 기준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선진국, 일본 뭐 다른 나라가 이제 다시 18년에서 23년으로 가면서 늘었다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시 줄어든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가계와 기업을 구분한 건 그런 영향이 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뭐 영국, 독일, 미국, 그리고 맨 위에 일본 같은 경우에 화살표를 잘 보셔야 되는데 늘어났다가 다시 23년 작년 말 기준으로는 다시 제자리를 찾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매크로 레버리지의 수준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맨 왼쪽에 보이는 그런 선 그래프와도
뭐 같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원인을 간략히 살펴보면 여기 왼쪽 그래프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 신용 중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만 이제 구분한 표인데요. 그걸 보시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GDP 대비 이제 왼쪽 그 파란색, 오른쪽 그 오렌지 바를 보시면 두 개를 더하면 아니다. 70% 정도 되는데 그 각각 그래프가 GDP 대비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오른쪽은 GDP 대비 기업의 부동산 건설업 대출을 뜻하는데 그걸 이제 통틀어서 부동산 관련 그 대출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거를 다시 이제 더해서 GDP로 이제 나누는 수치인데요. 보시면 이제 계속 증가된 모습이고요. 더하면 거의 뭐 70%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의 GDP 대비 비율이 보시면은 계속 이제 올라가 있는 그 오른 상승폭을 지속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앞에 말씀을 잠시 드린 바와 같이 비은행 금융기관이 이제 포션을 하고 있는데 그 갈색이죠. 예, 색깔은 제가 오늘 이렇게 색깔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을 위주로 최근 2년 동안 22년 이후에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레버리지 비율이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요 슬라이드를 정리를 하면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매크로 레버리지가 상승폭이 굉장히 가팔라진 거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비은행 기관을 중심으로 대출이 많았다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준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준을 평가한 다음에 상승 속도를 한번 같이 보죠. 맨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맨 왼쪽에 일본, 캐나다부터 저 끝에 뉴질랜드까지 이제 각 국가별 매크로 레버리지의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 레버리지는 이제 정부, 가계, 기업, 정부 신용을 모두 합한 그런 신용을 GDP로 나누는 그런 수치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다음 그리고 미국 다음의 수준을 차지하고요. 7번째로 이제 매크로 레버리지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시면은 그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인 거를 이제 국가별로 좀 구분을 하셔서 수준을 보실 때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운데 민간 신용 매크로 레버리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민간 신용 레버리지를 보시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 신용을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이제 파란색 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계를 보시면은 꾸준히 상승했는데 이러한 모습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레버리지 비율이 일정한 수준, 즉 71% 정도 수준을 유지했던 다른 나라 선진국과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상승폭이 굉장히 가팔라져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오른쪽 기업을 보면 그런 영향이 그런 차이점이 좀 더 두드러집니다. 기업을 한정해서 보면은 기업 레버리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13.9%로 GDP 대비 다른 나라 보면은 이제 80%를 좀 넘죠. 그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부분 매크로 레버리지를 보면은 그 정부 부분을 크게 부채를 보는 기준을 BIS 기준과 IMF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두 부분 모두 민간 신용 레버리지는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정부 부분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낮은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뭐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을 저하하지 않고 금융 안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준에서의 적정한 수준의 매크로 레버리지 수준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연구는 뭐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뭐 BIS를 위해서도 많이 연구를 했었고요. 일반적으로 뭐 절대적인 수준이 있지 않다는 연구도 많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근데 가계 같은 경우에는 80% 내외, 기업 같은 경우에는 90% 내외, 정부 같은 경우에도 뭐 90% 내외가 적정 수준의 매크로 레버리지로 뭐 제시되어 있지만 뭐 그런 적정 수준의 매크로 레버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뭐 다른 의견도 비슷하게 있어서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도를 저희가 측정을 한 건, 속도를 한번 살펴본 건데요.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엣지 필터에 기반한 장기 추세치를 이제 기준으로 갭, 뭐 민간시온 갭, 뭐 갭에 대한 컨셉으로 해서 속도를 확인한 분석한 것인데요. 이제 민간신용 상승 속도는 최근 하락하고 있지만 뭐 기업 대출은 22년 이후로 플러스 갭이 계속 지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잠재 리스크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재 리스크에 대한 점검을 크게 가계 부문과 기업 부문으로 구분해서 저기 점검을 했는데요. 앞서 뭐 잠시 말씀드린 그 매크로 레버리지가 선진국 대비해서 최근에 굉장히 높아졌고 빠른 속도로 이렇게 속도도 좀 빠른 측면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잠재 리스크 점검을 잠재 리스크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가계 부채 차주의 DTI와 그 DTA 추세를 볼 수 있는데, DTI는 이제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이제 부채일 거고요. DTA는 그러니까 자산 대비 이제 부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산은 이제 금융 자산이랑 주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DTI를 먼저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22년 말 기준으로 200%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보시면은 선진국과 대비해서 선진국이 큰 변화가 없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DTI가 좀 가파르게 상승한 측면이 있었고요. 오른쪽 DTA, 즉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보시면 그러한 영향이 좀 더 두드러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뭐 왼쪽의 DTI처럼 그렇게 DTA가 상승하진 않았지만, 선진국이 좀 디레버리징이 자산 대비 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부분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그 갭은 좀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게 뭐 평균적인 수준으로만 해서 뭐 가계 부채가 늘었고 차주의 채무 상환 부담이 이렇게 더 증대됐다, 이렇게 그치지 않고요. 그럼 가계부채 차주의 구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소득 하위 40%의 가계부채 보유 비중을 이제 분석한 표인데요. 이제 보시면 한국이 파란색이죠. 차주 구성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부채가 많이 늘었지만 차주 구성은 선진국에 대비해서 굉장히 다소 좀 양호한 수준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시면은 선진국은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계부채 비중이 37.2%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33%여서 다소 낮은 편이고요. 그 오른쪽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그동안 좀 고신용자, 고소득자 위주로 좀 가파르게 증가한 측면이 있어서 가계부채 차주 구성에 있어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으로 기업 관련 잠재 리스크를 보겠습니다. 기업 부분의 잠재 리스크를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다른 분석도 많이 했는데 그 해당 내용은 이제 금융안전보고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략히 기업의 이자 상환 부담과 재무구조 측면 두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자 보상 배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영업이익 대비 영업이익 나누기 이제 총이자 비용을 통해서 이제 주요 선진국 대비 이제 한국에 있는 한국 국내 기업이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봤는데요. 요 분석을 위해서 전 세계 한 16개 주요 선진국 총 2만 1000여 개 기업을 토대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2014년부터 2020년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의 이자 보상 배율, 즉 이자 상환 부담이 7.0배로 다른 나라 선진국 6.7배에 비해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3배로 크게 좀 낮아져서 최근 뭐 물론 그 선진국도 5.9배로 낮아지긴 했는데 최근에 그 전 세계적으로 그 통화 긴축 기조가 다 같이 좀 동반이 됐는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긴축의 영향이 좀 더
긴축 영향이 좀 더 있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취약기업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취약기업을 저희가 정의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들. 그래서 1 미만인 거는 말 그대로 그 해당 연도에 영업이익으로 이제 총이자 비용,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규모, 이자를 다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취약기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전체 이제 그 기업에서 해당 국가 전체 기업에서 그런 취약기업이 몇 %를 차지하는지 그렇게 분석을 해보았는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대비 취약기업 비중이 2014년 이후로 줄고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2023년도, 2022년도부터죠. 22년도부터 취약기업 비중이 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금 40.6%로 지금 다른 선진국 평균 수준까지 이제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본 구조를 나타내는 이제 그 두 지표를 볼 텐데요. 왼쪽은 차입금 의존도, 오른쪽은 부채 비율입니다. 주석에 나타나 있다시피 그 차입금 의존들은 총 자산에서 총 차입금이 얼마인지를 로 특정을 하고요. 부채 비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총 부채에서 총 자본에서 이제 총 부채를 계산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자 상환 부담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통화 긴축 그 시기 때 좀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안 좋아진 측면이 있는데요. 이자 보상 비용도 더 가파르게 하락을 했고 취약기업 비중도 늘어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은 차입금 의존도가 수준이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를 했고요. 왼쪽 그래프처럼 부채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계속해서 평균적으로 100% 아래에서 좀 그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서 재무 구조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게 평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주요 현안으로 저희가 다루었던 매크로 레버리지 평가를 통한 금융 시스템의 잠재 리스크 점검을 통해서 본 시사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23년 작년 들어 민간 신용의 증가 폭이 상당히 둔화된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가계 및 기업의 보건력도 양호한 수준이어서 단기적으로는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걸로, 즉 제한적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각 부분별 유의해야 될 점을 이렇게 선정을 해봤는데, 먼저 가계입니다. 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고려한 스트레스 DSR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서 가계 부분의 레버리지 비율이 완만한 하락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나 저희 한국은행에서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 지속해야 될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 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취약 부분에 대한 일부 취약 부분에 대한 질서 있는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는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부동산 등 그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분에 그 과도한 신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비은행 금융기관 중심으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기업 신용의 증가가 비은행 금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해당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제 익스포저의 편중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금융당국과 함께 적극 추진해야 될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부분입니다. 정부 부분은 맨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전전 슬라이드죠. 그 IMF 기준이나 BS 기준이나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서 그로 인한 리스크도 매우 제한적인 걸로 저희는 보고 있지만, 위기 발생 시 이제 최종 대응 주체가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사시를 대비해서 위기 관리 능력 여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 이를 핸드아웃으로 이제 정리해서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 동향 및 연체율의 변동 특징을 간략히 정리한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앞서 연체율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려서 강의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는 금요강좌 강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